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인체 실험을 쉽게 생각하는 DNA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와 인간 어뢰 작전으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에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도록 세뇌시킬 정도이니 중국의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를 쉽게 운영했겠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조선인, 중국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여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본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을 C19 사태와 도쿄올림픽에 이용할까 라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충격적인 속내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요코하마 경기장과 도쿄돔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때 관중들이 많이 몰리면 C19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경기 후에 발생한 환자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병원 수송과 치료하게 할 것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코하마 야구 경기장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야구장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이나 밀도, 마스크 착용 비율 등을 파악해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인체 실험을 통해 관객들이 큰 소리를 낼 때 타액의 물보라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음식을 섭취하며 대화를 할 때 주변 공기와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지는지, 화장실이나 매점 등에 사람이 몰려다닐 때 그 접촉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 종료 후에 각 출입구를 긴급하게 퇴장하도록 재촉해서 혼잡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작전대로 되려면 관중들이 최대한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침방울 등의 확산과 일부 C19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 벗고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해라 라면서 최고급 도시락을 나눠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요코하마와 도쿄돔에서의 실험을 마친 후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험은 무사히 잘 마쳤다. 실험 데이터를 내년 도쿄올림픽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장실이나 매점이 많이 혼잡했는데 올림픽 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인체 실험을 한 일본이 갑자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하자라고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C19 방역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을 했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는 한일 기업인 특별 입국 수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하자와 소규모 단체 여행을 재개하자라는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다시 열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일본 정부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을 수차했고 전국여행업협회의 회장인 이카에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별도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에게 강력하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단체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천 나리타 노선은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제안을 한국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김포 하네다 노선의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나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의 최근 C19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이런 제안은 최근 일본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관리형 여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한다. 가이드가 방역에 책임을 진다. 대형 버스로 1, 20명을 태운다. 공항과 관광지, 호텔만을 돈다는 형식입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전에는 일본 국민들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3억 명분의 백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또 해외에 출전 선수와 경기 관련자들에게는 무료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접종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관리형 여행입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에 대해서는 PCR 검사도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버스 안에 가두어두고 이동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리형 여행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실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의외로 많은 백신 미접종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데 이들을 입국하면서부터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버스 타고 잘 돌다가 출국하게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한국인인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면서 말 잘 듣고 여차하면 쉽게 몰려올 수 있는 관광객은 한국인뿐인 거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실증 실험, 소규모 분산 투어를 입국 전과 입국 후로 나눠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관광지 한 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세버스를 이동시키는 대책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정책에는 스가 요시히데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실험에서 도쿄올림픽 전에 C19 감염 방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봄에는 소규모 분산형 투어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시뮬레이션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의 소규모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가격의 관광 코스를 만들면 가장 먼저 우르르 몰려올 국가도 한국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법과 규정을 잘 지킬 국민도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C19 상황 때문에 거부를 했으니 망정이지 잘못 판단해서 받아들였다면 버스에 갇혀서 뺑뺑이 도는 단체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이 될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 따위 발상과 제안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 베트남의 꿈은 한국이 되는 것.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박항서에 날아가며 띄워주더니 이제는 박항서 감독의 대도 월급을 반납하며 전 국민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베트남은 원래부터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국가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돌파이며 두 번째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또한 미쓰비시로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경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스즈키컵입니다. 스즈키컵은 아세안 축구연맹이 참가하는 대회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 1996년도부터 시작해 끝.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월 스즈키컵에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얼마나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된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다음 기대피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엔 2,175단도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령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일 1인당 GDP가 2,500달러였으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뒤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음이 오길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단거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 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커다란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교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매년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에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 의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
입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질러 쓴.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8,000개의 우리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순회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베트남의 최대 기업 동안 삼성이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20%를 삼성에서 창출합니다. 거기에 베트남 총 수출액 중 30%가량이 삼성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를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며 베트남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의 전체 수출 주사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의뢰를 입었음에도 지급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일본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보란듯이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부 손해가 있고 베이스 파트도 있다. 굳이 한국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서스 파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트남 여행 가이드라고 밝힌 사람은 베트남의 문화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미안하다는 단어는 절대 안 쓰는 문화남 탓하는 문화가 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강하지만 베트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